4분기가 최악이고 1분기는 바닥 구간인 것 같고 하반기부터 속도는 완만하지만 터닝할 것 같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1분기가 그래서 성장주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은 뭐 장이 안 좋았지만 어제까지 반도체 쪽이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암이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이쪽 관련해 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는 결국에 가서는 엔비디아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암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궁극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돼 있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판, 궁극적으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샘 울트만이 9천조 투자 얘기했고 오늘도 뭐 추가 펀딩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조 설비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울트만이 큰 돈을 투자하는 데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쪽 이쪽 투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이것이 관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도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EUV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EUV 투자 이제 장비 도입을 이제 결정했다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이 그 12개월 그 PER 이거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1802배였습니다.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달라졌겠지만 엔비디아는 94배인데 최근에 가이던스 나온 거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94배가 아니라 한 50배를 한 60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요즘 뭐 그 실적이 배씩 배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는 있지만 이번 AI의 최대 수혜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결국 암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와도 PER이 결코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좀 과열 시그널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구정 전전날 저녁에 실적 발표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있었고 그 전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요. 관련해 가지고 컨퍼런스 콜들을 종합을 해서 지난주에 제가 에코프로 그룹 거 빼고 한번 표로 보여드린 게 있었지만 종합하면 4분기가 최악이고 1분기는 바닥 구간인 것 같고 하반기부터 속도는 완만하지만 터닝할 것 같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거래소 이전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가가 올랐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 좀 얘기를 그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LNF 거래소 이전 이슈 나왔을 네. 때. 전부 거래소 이전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에코프로는 거래소 이전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왜냐면 이건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이제 지주회사 요즘 재평가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밸류 할인 중복 상장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차라리 액면 분할로 가는 게 맞고 BM이 거래소를 넘어가면 BM이 거래소로 넘어가게 되면 또 거꾸로 코스닥에 제가 작년 그 하반기 계속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HLB가 사라지면 바이오에 덩치 큰 바이오가 별로 없다. 그런 바이오 쪽에서 또 다른 스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논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BM까지 거래소로 넘어가면 코스닥의 2차전지 대형주가 생각보다 보이질 않습니다. 조 단위 이상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고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그 자사주 10.5%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과거에 소각 이력도 있고요. 이제 경영진 인선이 끝났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관련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 엔캠이 어저께도 뭐 상한가 들어가고 핫합니다. 제가 이 엔캠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11월부터 각종 채널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을 좀 드린 바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완전 지나치게 좀 쏠림 현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딜레마는 여기가 지금 아마 밸류 산정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증권사에서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없을 거고 거의 최근에 나온 게 없을 거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해서 언급된 게 없는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지금
그 앞으로 전환될 거 감안하게 되면 한 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엔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차피 계속 뭐 플레이를 하시는 건 좋지만은 신규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쪽보다는 엔캠처럼 같은 전해 액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차라리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엔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사했던 자료인데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환이 가능한 주식 수가 800만 주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전환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한 660만 주 정도 있다. 어저께 종가로 계산을 하니까 그게 한 1조 8천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6조 3,600억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시총이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단순히 나와 있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미전환된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냥 보시는 시가총액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문득 들었던 게 결국은 이것도 패시브가 나온 괴물 아니냐. 그러니까 MSCI 5월 편입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죠. 네, 쏠림 현상이 우리는 정말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쏠림 현상에서 너도 나도 그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왜냐면 서로가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빌미 같으면 또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변동성이 커진다. 변동성이 커지면은 사실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 근데 눈앞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걸 또 못 참는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주식 시장에 꽤 오래 있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딱 봤을 때 제 몫이 아니다 싶으면은 잘 안 봐요. 네.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초기에 봐서 그거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뭐 저도 욕심을 내겠지만은 지금처럼 이게 제가 처음에 방송에서 언급했을 때가 5만 원대였는데 지금 어저께 26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걸 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 2월 10일까지 나온 걸 보니까 그 양극재 쪽이 그 NCA는 좀 줄기는 했지만 NCM 쪽은 그 매출이 생각보다 수출이 많이 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 판가는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은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업황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재고가 그 원자재가 비싼 것들은 어느 정도 소진이 계속 되어오는 과정이었을 거고 작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재고 평가 손에 대해서는 어차피 1분기에는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제 판매가에서 마진이 좀 줄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난 4분기가 최악의 구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는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들, 아주 급등하는 종목들, 그냥 이게 하나의 우리 시장 현상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잘 모르는 게 사람의 탐욕을 조절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 잘 또 그 모르는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 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주식 투자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엔 정보가 또 지금처럼 아주 원활하지 않을 때니까 이거 얼마 간대더라. 뭐 누가 한대더라. 그런데 보고 있으면 주식이 막 올라요. 그럼 이게 재무제표나 이런 거 전혀 따지는 스타일에서 보고 나면 처음엔 무시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막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렇죠. 좀 살까. 근데 그 충동을 못 이겨서 사면 성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기억 속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 되면서부터는 이게 주식이 저하고 패턴이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너무 작거나 좀 투기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테마주를 잘 못한다고 그러는 게 무슨 선거 때만 나오면 무슨 인물 관련주 이런 거 해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저는 그쪽은 아예 보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구간이고 어떤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쪽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1년 내내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예요. 1년 365일 내가 수익을 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부자 안 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해가시면서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안에서 내 역할 아니면 나한테 맞는 포션을 좀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리스크를 조금 제어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는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노하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결국은 그거 같아요. 그 습관. 자기가 항상 그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자기만의 그 승률이 높은 방식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꾸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은 쫓아다니다 숨차가지고 쓰러진다고. 맞습니다. 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는 오늘 아마 발표한다고 어저께 기사가 나오면서 그 기사 루머가 좀 돌기 시작하면서 어저께 고점에서부터 현대차부터 기사가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단기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만 유지가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받고 나서 모든 게 그동안엔 최근 저피 비율이라고 하면은 뭐 부채 비율 이런 거 뭐 따지지 않고 올랐었다면은 실제로 성장도 좀 담보가 되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소팅이 돼 가지고 이번에 혹시 조정을 받으면은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 4년 전에 사놓은 주식이 있어요. 여기 있는 회사 중에는 있는데 그거 사놓고 나서 배당만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큰 돈을 4년 동안 그 배당만 받고 묶어놓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영업을 못하니까. 근데 4년간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무조건 다시 저는 제가 볼 때는 최소 15는 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드린 게 8만이었고요. 4년간 지금 배당을 7% 이상을 받았고 작년 거는 배당이 한 13% 돼요. 12, 3% 되는데 요번에 지금 누적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배당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100%는 이미 넘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와서 이제 나 100% 넘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불과 100% 넘어가는데 얼마 안 됐어요. 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랐던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기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다면은 저는 사실 그때 투자했었던 이유가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의 괴리율이 그 당시에 50%가 넘었어요. 48%? 이건 뭐 우선주가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다. 이 회사가 무슨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런 저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뭐 이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선주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주도 그렇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지금 엉망인데 우선주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당 안 주는 우선주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주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대 수혜는 우량한 회사이면서 이익도 많이 내고 또 성장까지 담보가 되는 회사라면 우선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밸류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갖다 키운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수혜가 어찌됐든 간에 우선주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우선주들이 보통 괴리율이 한 40%? 뭐 적은 데가 지금 삼성전자가 한 15% 내외인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괴리율이 보통 한 10%에서 많이 차이 나요. 15%인데 우리나라 뭐 LG 관련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50%대가 되고 있고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선주 쪽이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게 정부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경우 우선주는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사놨던 게 우선주였고요. 그 우선주가 다행히도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제가 배당이나 이런 걸 보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간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선주 쪽에서도 한번 세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밑에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여기와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추천주가 아니라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슈로 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롯데지주라든지 뭐 SK라든지 KB라든지 이런 쪽은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나 정부를 의식해야 된다.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 다음에 뭐 정부 인선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여력은 되는데 자발적이 아닐 경우 이제 강제화가 되지 않으면 안 할 기업들도 있는데 여력은 된다 싶은 회사들은 이제 밑에 언급해놨던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사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저께 조선사 급락했습니다. 조선사 급락했었던 이유가 현중에서 재해 사고가 하나 발생을 했고요.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셔가지고 공장 가동이 아마 5시까지인가 중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 사고는 뭐 당연히 막아야 되고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 되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24년도 전망치는 예전보다 확실히 좀 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수주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주가 원활한 쪽에서는 그 가스선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 암모니아선 쪽 이쪽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LNG 쪽은 발주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카타르 쪽은 이제 나머지 쪽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목표를 2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28% 정도 달성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저가 수주가 아니라 다 고가 수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쪽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리야드에서 그 우리나라 대표 방위산업체들이 이제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왔었나요? 그 4조 원짜리 LIG 넥스원 수주했던 거 있는데, 지금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전 세계 분쟁 지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거를 보면 사실 중국하고 인도도 사실상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방산의 어떤 그러니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폴란드 쪽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2% 미만 방위비 국방비에 지출하는 나라들은 보호 안 한다. 러시아가 오히려 침략하게 부추기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은 방산 쪽의 어떤 수요는 또 다른 촉발이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우디 4조짜리 그 LIG 넥스원에서 수주를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 쪽에서 그동안 이제 추진했었던 내용들을 좀 리스트업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천궁이 4조짜리 계약이 일어났었고요. 앞으로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천문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전 배치가 됐고, 그 외에 뭐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예정이 될 수가 있는 이제 사우디 쪽에서 지금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인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분명한 거는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 장인데,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혹은 실수하지 않는 그 하루를 보내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조급증을 벗어야 돼요. 저도 그거 맨날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뭐 요즘 계속해서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저 PBR주 움직일 때 보면은 이 주식들이 살 기회를 별로 안 주고 갭으로 상승을 하고 갭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못 따라갔을 때 두 번째 따라붙어 버리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또 고점에 물려버리면 또 감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편안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계속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할 것인지, 그거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보셔도 시간적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1분기가 그래서 성장주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